경상도 어느 자그마한 산골 마을,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입니다. 올해로 67이 된 정순 씨는 오늘도 습관처럼 낡은 대문을 끼익 소리내며 엽니다. 마당 구석구석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지만 집안은 늘 적막하기만 하죠. 남들은 손주들 재롱의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는데 그녀의 시간은 벌써 30년째 멈춰 서 있습니다. 은수야, 밥 먹어야지. 무심코 내뱉은 혼잣말에 정순 씨가 스스로 놀라 입을 가립니다. 30년 전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던 그날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한다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던 딸 은수. 그 아이는 엄마, 나 금방 올게라는 짧은 인사를 마지막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 씨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그 구멍 사이로 찬 바람만 쌩쌩 불어왔죠. 정순 씨의 집 거실 시계는 30년 전 그날 오후 2시에 멈춰 있습니다. 부서진 태엽을 고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딸이 돌아오는 날 다시 그 시계를 돌려놓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죠. 하지만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그 약속은 점차 희망이 아닌 형벌이 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정순 씨를 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낼 뿐입니다. 이제 그만 잊고 본인 인생 살아요, 형님. 이웃의 위로도 정순 씨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힐 뿐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망각이란 사치이자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정순 씨는 딸이 돌아왔을 때 집이 낯설지 않도록 낡은 가구 하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고집스러운 일상에 오늘 생각지도 못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정순 씨는 마당의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며 하루를 견딥니다. 마치 잡초를 뽑아내듯 가슴속 응어리도 뽑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때 삐걱거리는 녹슨 우체함 속으로 파란색 봉투 하나가 삐죽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공과금 고지서련히 하고 넘겼겠지만 오늘따라 그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은 기묘한 편지였습니다.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와? 봉투 안에서 툭 떨어진 것은 낡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황동색이 다 바래버린, 하지만 정순 씨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모양의 열쇠. 그것은 30년 전 은수가 메고 나갔던 가죽 가방의 작은 자물쇠 열쇠였습니다. 정순 씨는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 열쇠는 은수의 아버지가 딸의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준 가방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딸, 중요한 서류는 꼭 여기 넣고 잠그고 다녀라.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 정순 씨는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누군가 이 열쇠를 보냈다는 건 은수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은수가 직접 이 열쇠를 보낸 걸까요? 정순 씨의 머릿속이 수만 가지 생각으로 어지러워집니다. 은수야, 너니? 너 살아있는 거지? 허공에 대고 물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뿐입니다. 그녀는 열쇠를 품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을 참아온 눈물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기다림은 지옥 같았지만 이 열쇠 하나가 그녀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순 씨는 문득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담장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이 느껴진 것입니다. 정순 씨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금속 광택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을 찔렀죠. 차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쓴 여자는 한동안 정순 씨의 집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정순 씨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방금 도착한 저 의문의 열쇠와 지금 눈앞에 나타난 저 여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여자는 천천히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또각, 또각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순 씨는 자기도 모르게 마당가에 놓인 빗자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누구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정순 씨를 빤히 바라보더니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은수 씨, 어머니 되시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순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누구도 감히 크게 부르지 못했던 이름입니다. 가슴 속에 꽁꽁 싸매두었던 내 새끼의 이름이 생판 남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정순 씨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데 우리 은수 이름을 알아? 당신 누구야? 우리 은수 어디 있어? 정순 씨가 여자의 소매를 붙잡고 악을 씁니다. 여자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정순 씨를 내려다볼 뿐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들고 있던 검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마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열쇠로 열어야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여자는 정순 씨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는 은수 언니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정순 씨의 흰 머리칼을 거칠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여자가 가져온 가방 위로 아까 우체함에서 발견한 낡은 열쇠가 겹쳐 보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도착한 소식. 그것은 과연 정순 씨가 그토록 바라던 기적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차라리 몰랐어야 할 비극의 서막일까요? 여자가 입을 뗐습니다. 은수 언니가 이 가방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정순 씨의 손에서 빗자루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언니라고 불린 딸의 이름, 그리고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그 말. 정순 씨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딸의 이름이 낯선 여자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을 때 정순 씨의 세상은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마루 위에 덩그러니 놓인 검은 가방. 30년 전 딸 은수가 메고 나갔던 것과는 생김새도 색깔도 달랐지만 그 가방을 보는 정순 씨의 눈동자는 쉼없이 흔들렸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가방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우선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자의 손길에 따라 가방의 지퍼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순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방금 우체함에서 발견한 그 낡은 열쇠가 정말 이 가방의 것이 맞는지 손이 떨려 차마 끼워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런 정순 씨를 대신해 가방 안쪽의 작은 주머니를 열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수첩 하나, 그리고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홀린 듯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었을까요? 30년 전, 갓 20살이었던 은수의 얼굴 위에 세월의 흔적이 덧칠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순 씨의 손가락이 사진 속 딸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은수, 내 새끼 은수 맞구나. 너 살아있었어? 그런데 왜 이제야?
목소리가 갈라져 터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 은수는 정순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낯선 집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여서 정순 씨는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지옥 같은 30년을 보내는 동안 내 딸은 저렇게 웃으며 잘 살고 있었다는 말인가. 반가움 뒤로 묘한 배신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순 씨의 눈길이 사진의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웃고 있는 은수의 등 뒤로 한 남자의 뒷모습이 살짝 찍혀 있었습니다. 듬직한 체구의 넓은 어깨,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정순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남자 누구야? 당신 이 남자를 알아? 정순 씨의 물음에 여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까의 차분했던 표정은 간대없고 여자의 눈에 서린 당혹감이 정순 씨의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여자는 대답 대신 가방 안에 있던 수첩을 정순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언니는 늘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이 수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정순 씨는 수첩을 낚아채듯 뺏어 들고는 여자의 눈을 쏘아보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엄마에게 나타난 사람이 딸이 아니라 낯선 여자와 그 여자가 가져온 사진이라니요. 게다가 사진 속 딸의 곁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습니다.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은수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가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줘. 하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그 사람이 누구길래 내 딸이 엄마에게 오지도 못하게 막았단 말인가. 정순 씨는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앞에 젊은 여자가 입고 있는 비싼 옷, 타고 온 좋은 차, 그리고 은수의 평온한 사진. 이 모든 게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 그 남자 딸이지? 우리 은수 데려가서 30년이나 못 오게 막은 그놈 자식이지. 정순 씨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오해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정순 씨는 마루에 놓인 가방을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방 속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며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당장 나가. 우리 은수 어디 있는지. 말 안 할 거면 당장 꺼져. 내 딸 훔쳐간 도둑놈들 소식 따위 안 들어. 정순 씨는 빗자루를 휘두르며 여자를 대문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방을 수습하려 했지만 정순 씨의 서슬 퍼런 기세에 밀려 결국 차에 올라탔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차가 떠나고 난 뒤 정순 씨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헐떡거렸습니다. 발치에는 아까 떨어진 사진 한 장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숨을 고르며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뒷면에 적힌 짧은 글귀를 본 순간 정순 씨의 심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1995년 5월 아빠와 함께. 아빠. 은수의 아버지는 은수가 실종되기 2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사진 속 은수가 아빠라고 부르는 저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일까요? 정순 씨는 사진을 움켜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30년 넘게 집배원 일을 해온 오씨 아저씨였습니다. 오씨는 정순 씨네 마당에 널브러진 물건들과 정순 씨의 상태를 보더니 당황한 듯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정순 형님, 뭔 일이래요? 아까 그 좋은 차는 뭐고? 정순 씨는 대답 대신
오 씨에게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오 씨, 이 남자 누군지 알겠어? 은수가 이 사람을 아빠라고 부른대. 이게 말이 돼? 사진을 건네받은 오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신음 섞인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30년 전 그 사건 때 마을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 아니오? 오 씨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정순 씨가 꿈에서라도 마주칠까 두려워했던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오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은 정순 씨의 귓가에서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30년 전 마을 끝자락에 혼자 살며 동네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남자 박 씨. 은수가 사라지던 그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를 손가락질했었습니다. 특별한 증거는 없었지만 평소 말수가 적고 눈매가 매서웠던 그가 만만한 타깃이었죠. 정순 씨 역시 그를 살인자라 믿으며 그가 마을에서 쫓겨날 때 대문에 소금을 뿌렸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 사람이라니. 오 씨,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은수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 놈이랑 은수가 같이 있었다고? 정순 씨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오 씨는 난처한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사진을 다시 건넸습니다. 형님, 나도 내 눈이 의심스러운데. 이 어깨며 턱선이 영락없는 그 박 씨예요. 근데 사진 속 은수 표정을 좀 보쇼. 억지로 찍은 얼굴이 아니잖소. 그 말이 정순 씨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사진 속 은수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 곁에서도 단 한 번 보여준 적 없는 티 없이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마당에 흩어진 은수의 수첩을 거칠게 뒤졌습니다. 수첩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정순 씨의 손등에 핏대가 섰습니다. 거기엔 은수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의 내용은 정순 씨가 상상했던 납치나 감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정순 씨가 평생 외면해왔던 차가운 진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집은 감옥 같았다. 내가 시험에서 하나만 틀려도 엄마는 세상을 잃은 것처럼 울었다. 내 성적이 엄마의 자존심이었고 내 인생은 엄마의 보상 심리였다. 그날 등록금을 들고 집을 나섰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 돈을 내고 학교에 가는 순간 나는 평생 엄마의 인형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나는 무작정 터미널로 갔다. 거기서 나를 발견한 건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던 박 아저씨였다. 정순 씨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내 금쪽 같은 딸이 나를 감옥이라 부르고 있었다니. 내가 잠도 안 자고 파출 일을 하며 뒷바라지한 세월이 아이에게는 숨막히는 고통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미친 사람처럼 수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그놈이 시켜서 쓴 거야. 우리 은수가 그럴 리 없어. 그때 아까 떠났던 검은 차가 다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여자는 아까보다 훨씬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마당으로 들어와 정순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박 씨, 그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건 은수 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음성입니다. 은수가 세상을 떠났다고? 정순 씨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애태우던 30년이었지만 막상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그토록 듣고 싶었던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야, 은수. 엄마한테 이 목소리가 닿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없을 거야. 미안해, 엄마. 아저씨는 나를 유괴한 게 아니야. 길바닥에서 약을 먹으려던 나를 살려준 사람이야. 아저씨가 엄마한테 연락하자고 할 때마다 내가 울면서 말렸어. 엄마 얼굴을 보면 다시 그 감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 녹음기 속 은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정순 씨의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은수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 그리고 끝내 엄마를 찾아가지 못한 이유가 미안함보다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박 아저씨는 평생 살인자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를 지켜줬어. 내 치료비를 대느라 막노동을 하다가 몸이 다 망가졌으면서도 엄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는 내 이기적인 부탁을 들어줬어. 엄마, 이제 아저씨 가족들 그만 미워해줘. 부탁이야. 녹음이 끝나고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증오했던 대상이 사실은 딸을 살려준 은인이었고,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집착이 딸을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었다는 사실. 이 가혹한 진실 앞에 정순 씨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있던 여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언니를 돌보느라 제 어머니와 저를 돌보지 못하셨어요. 저도 아버지를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남긴 이 가방을 열어보고 저는 모든 걸 이해하게 됐어요. 여자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더 꺼냈습니다. 그것을 본 정순 씨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은수가 들고 나갔던 그 등록금 봉투였습니다. 빛바랜 봉투 위에는 은수의 글씨가 아닌 투박한 남자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그 남자의 짧은 메모를 본 순간 정순 씨는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순 씨의 떨리는 손이 빛바랜 돈 봉투에 닿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퇴직금과 금반지를 팔아 마련했던 딸의 대학 등록금. 딸이 도망치듯 들고 나갔던 그 봉투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건 봉투 뒷면에 휘갈겨 써진 투박한 볼펜 글씨였습니다. 은수 엄마 보시오. 이 돈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은수가 마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는 날, 이 돈을 들려보내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 아이를 잠시만 맡아 보호하겠습니다. 부디 저를 찾지 마시고 아이가 스스로 용기 낼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박 씨의 글씨였습니다. 살인자로 몰려 마을에서 쫓겨나면서도 그는 딸의 등록금을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은 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순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도둑도 유괴범도 아니었습니다. 길 잃은 어린 영혼이 제 발로 찾아갔을 때 그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방패가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왜 자기가 죄인이 되면서까지 이랬단 말이야? 정순 씨는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은수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엄마에게 있다는 것을 정순 씨보다 먼저 간파했던 것입니다. 딸이 엄마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정순 씨에게 전했다면 정순 씨는 아마 더 큰 광기로 딸을 찾아내어 올감했을 테니까요. 박 씨는 정순 씨의 그 서슬퍼런 집착으로부터 은수를 숨겨준 셈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그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다발 사이에 끼워진 영수증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비, 약가, 수술비. 전부 박 씨의 이름으로 결제된 은수의 암투병 기록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주려 했던 등록금은 차마 건드리지 못하고 박 씨는 남의 딸을 살리기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자신의 생명을 깎아 바쳤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봉투를 품에 안고 계셨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정순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언니의 유골을 어머니 몰래 산에 뿌려주셨어요. 어머니가 알게 되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돌아가실까봐 끝까지 비밀로 하셨던 거예요. 정순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마당 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증오했던 박 씨는 딸의 마지막 수호자였고 자신이 그토록 가련하다 여겼던 본인은 딸을 죽음보다 더한 공포로 몰아넣은 가해자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그 모든 집착이 결국 딸의 앞길을 막고 타인의 인생까지 망쳐버린 독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정순 씨는 마당 한복판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죽일년이야. 내가 내 새끼를 죽였어. 박 씨 그 사람을 내가 죽였어. 소리쳐 울어도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은수의 사진 속 미소가 이제는 서글픈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순 씨의 눈에 가방 바닥에 떨어진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미처 꺼내지 못했던 은수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의 첫 페이지를 넘긴 정순 씨는 그대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매달 5일 정순 씨의 생일마다 적금처럼 입금된 흔적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짧은 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 엄마 미안해. 엄마 보고 싶어. 은수는 엄마를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사랑이 너무 무거워 도망쳤을 뿐, 마음은 언제나 이 낡은 집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던 겁니다. 정순 씨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딸도, 딸을 지켜준 그 의로운 남자도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정순 씨는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의 눈에는 여전히 씻기지 않은 원망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입술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순 씨의 집 앞으로 낯선 노신사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 씨의 유품을 정리하던 시청 관계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정순 씨 댁 맞습니까? 박 씨. 어른이 마지막까지 처분하지 않고 남겨두신 땅이 하나 있는데 명의가 이상해서 찾아왔습니다. 시청 관계자가 내민 서류 봉투를 받아든 정순 씨의 손이 앙상하게 떨렸습니다. 평생을 막노동과 굳은 일로 떠돌며 살았다던 박 씨가 땅을 남겼다니요. 그것도 자신의 딸 은수를 돌보느라 제 처자식도 건사하지 못했다던 사람이 말입니다. 옆에 서 있던 박 씨의 딸 또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가로채 확인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병원비조차 없어서 제가 겨우 치러드렸는데. 땅이라니요? 하지만 서류에 적힌 명의자의 이름은 선명했습니다. 그곳은 정순 씨의 집 바로 뒷산 예부터 정순 씨의 남편이 꼭 사고 싶어 했던 자그마한 밭이었습니다. 그 땅의 명의는 놀랍게도 최은수와 박 씨의 딸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박 씨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떨리는 필체로 남긴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은수 엄마, 그리고 내 딸아. 미안하다.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지만 단 하나 지키고 싶은 게 있었다. 은수가 죽기 전 내 손을 잡고 부탁하더구나. 자기가 없더라도 엄마가 여생을 보낼 땅은 꼭 마련해 달라고. 자기가 모은 적금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합쳐 이 땅을 샀다. 은수 엄마, 이 땅은 은수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정순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 씨는 은수의 치료비를 대느라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딸 은수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간절히 바랐던 단 하나의 소원, 즉 엄마에 대한 미안함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그는 자신의 노후를 통째로 이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박 씨의 딸 역시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살았다는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청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 어른이 부탁하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땅 아래에 묻어둔 상자가 하나 있다고 하시더군요. 명의자분들이 오시면 꼭 함께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정순 씨와 박 씨의 딸,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뒷산 밭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박 씨를 쫓아냈던 바로 그 길을 따라 말입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진 마음으로 삽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흙투성이가 된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수가 생전에 입었던 옷가지들과 함께 수많은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의 수신인은 전부 엄마였지만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들을 박 씨에게 맡겼고 박 씨는 그 마음들이 비바람에 씻기지 않도록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겁니다. 정순 씨는 흙 묻은 편지 한 통을 뜯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박 아저씨가 시장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오셨어. 엄마가 깎아주던 것보다 달지는 않지만 이 아저씨 참 따뜻한 사람이야. 엄마, 나 사실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내가 가면 엄마는 또 나를 위해 희생하겠지? 나는 엄마가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정순이로 살았으면 좋겠어. 정순 씨는 편지를 가슴에 묻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엄마의 인생을 갉아먹는다는 죄책감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기 위해 엄마를 떠났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를 살인자로 몰아세웠던 자신들의 무지함과 잔인함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 씨의 딸이 상자 구석에서 작은 비닐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녹슨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함께 짧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에게 은수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당신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건네받았습니다. 이 테이프 속에 담긴 목소리는 30년간 맺혔던 원망과 오해를 풀어줄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정순 씨는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와 낡은 카세트 앞에 섰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흘러나온 첫 마디에 집안의 모든 공기가 멈춰버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끝에 가늘고 떨리는 딸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드디어 엄마의 곁에 가닿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서 박 아저씨 도움 없이는 이 녹음기 버튼도 못 눌러. 엄마, 내 걱정은 하지 마. 아저씨가 나를 자기 딸처럼 지켜줬어. 엄마가 해준 국밥이 참 먹고 싶었는데. 내가 돌아가면 엄마는 또 평생을 내 뒷바라지만 하며 살 거잖아. 나는 그게 너무 미안해서 갈 수가 없었어. 정순 씨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웃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엄마, 내가 떠난 뒤로 마당에 잡초도 안 뽑고 맨날 울기만 한 거 아니지? 엄마 인생은 엄마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 나 없는 동안 못했던 거 다 하고 살아.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꽃 구경도 가고. 그리고 박 아저씨 너무 미워하지 마. 그분 아니었으면 나 벌써 길바닥에서 죽었을 거야.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꼭 좀 전해줘. 녹음은 딸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엄마 사랑해라는 작은 속삭임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순 씨는 한동안 멈춘 카세트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30년간 가슴을 짓눌렀던 원망과 죄책감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퉁퉁 부은 눈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박 씨의 딸이 서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녀에게 다가가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참 못난 사람이었어. 네 아버지를 그렇게 몰아세우고 너희 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정말 미안하다. 박 씨의 딸은 정순 씨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를 빼앗아간 원수라 생각했던 사람과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사람. 두 여자는 차가운 마당 한복판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정순 씨의 집 마당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정순 씨는 정성스럽게 가마솥에 국밥을 끓였습니다. 평생 딸에게 주고 싶었던, 그리고 딸이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국밥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3개의 그릇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정순 씨의 것, 하나는 박 씨의 딸의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비어있는 자리 앞에 놓인 딸 은수의 몫이었습니다. 은수야, 밥 먹자. 박 씨 양반도. 어서 와서 한 그릇 드시게. 정순 씨는 허공을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원망 대신 은은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딸과 함께 마주 앉아 국밥을 넘겼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 씨는 집안에 멈춰있던 시계 태엽을 다시 감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현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는 딸이 남겨준 뒷산 밭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박 씨의 딸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해 저무는 저녁, 정순 씨는 대문을 잠그지 않은 채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이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기 위해 대문을 열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지나가는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함입니다. 은수야, 엄마 이제 정말 괜찮다. 너도 거기서 아저씨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지내렴. 정순 씨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늦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용서,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낡은 기와집 마당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위로받고 함께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따뜻하고 당당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